자, 여러분, 오늘 그 마지막 콜로퀴움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은 그 서울대 재료공학부의 김기범 교수님이십니다. 김기범 교수님께서는 그 서울대 금속공학부 나오셨고 1980년도에 서울대 금속공학과에서 석사학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83년도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88년부터 약 3년간 그 미국 필립스 리서치 랩에서 근무하시다가 91년부터 약 2년간 미국에 있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근무하셨습니다. 92년도에 이 서울대학교 그때 금속공학과였죠.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쭉 그 교수님으로 계셨죠. 그리고 수상 실적은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 굉장히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기범 교수님께서는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십니다. 이번 8월 달에 정년 퇴임을 하십니다. 오늘 그 김기범 교수님 아주 유익한 말씀 해 주실 겁니다. 자,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박찬 교수님 소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기범 교수입니다. 마지막 강연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괜히 강연하다가 내가 조금 울컥할 수도 있어서 혹시 그런 대목이 나오면 어쨌든 조금 하여튼 시간을 약간 진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연이기 때문에 어떤 테크니컬한 디테일한 것보다는 그동안에 제가 재료공학에서 45년 이 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쭉 연구했던 거 이렇게 쭉 생각한 것들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제 마지막 강의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재료공학에서의 나의 여정 그렇게 잡았고요. 밑에 사랑하면 알게 되고 점점점 그랬는데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요. 이거 슬라이드를 어떻게 넘어가지? 아니, 아까 전에 조금 전에는 잘 넘어갔었습니다. 네, 잘 넘어갔는데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네요. 그 페이지 다운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페이지 다운. 눌렀는데 그러면 일단 슬라이드 쇼를 멈추고 다시 PPT 가셔가지고 슬라이드 쇼를 다시 좀 열어주십시오. 아까는 왜 안 됐어? 이스케이프를 누르셔야 될 거예요. 이스케이프. 지금 네. 넘어갑니다. 아이고 이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끝일지 모르겠는데 제목에서 사랑하면 알게 되고의 점점점으로 끝난 거가 사실은 이 문장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이거는 그 유홍준 씨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중에 유홍준 씨의 글이 아니고 우리 어떤 선배 옛날 분의 말인데 그 말이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예전에 보는 것과 다르니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알게 되고 그러니까 무엇을 알으려면 사랑을 해야 되는 거고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서브젝트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거기에 들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사랑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알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보이는 것은 알고 나서 보이는 것은 예전에 보는 것과 다르다. 예전에 우리가 눈을 갖고 있어서 어떤 물체를 볼 수 있죠.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알고 보는 것과는 다르다. 이 말인데 내가 왜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냐면 결국 우리는 뭔가를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배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해요. 근데 아는 것보다도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어떤 현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보이는 듯 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보이는 것은 알지 못하고 보는 것과는 다르다. 하여튼 그 말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문장을 저는 늘 기억하고 있고 외우고 있고 제 밑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은 역시 이걸 외워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도 이 문장 정도는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박찬 교수님이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저는 76학번이에요. 76년도에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에 들어와서 학사를 했고 81년도에서부터 83년도까지 역시 금속공학과에서 석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83년도에서부터 88년도까지 스탠포드 대학에 와서 박사를 했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한 다음에 필립스 리서치 랩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에서 잠시 근무를 했었고 1992년도서부터 서울대학교에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96년도, 97년도에 첫 번째 그 안식년으로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하고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의 안식년으로 사바티칼로 나가 있었고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IBM에 또 역시 사바티칼을 나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하고 20년도에 마지막 사바티칼을 삼성종기원에 나가서 1년 있었고요. 요 2016년도에 서울대학교 학술상을 받았고 2020년도에 국가에서 주는 과학기술혁신장을 받았습니다. 괜찮은 라이프를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그래서 제가 쭉 그동안에 어떤 리서치를 했느냐라는 걸 정리를 해보면 미국에 1983년도에 갔을 때 처음으로 그 세마이컨덕터라고 그러는 것의 프로세스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 어떤 메탈리제이션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갈륨 아세나이드라는 물질에 대해서 오미 컨택하고 샤키 컨택, 메탈리제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구를 했었고 91년도에는 주로 이제 필립스랑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에 들어가서 실리콘 반도체에 대해서 반도체 그 메탈리제이션 금속 배선을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 특히 기존의 반도체 공정이 알루미늄 메탈리제이션에서 카파 메탈리제이션으로 들어갈 때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카파라는 거를 반도체 공정에 인트로듀스를 하고 소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디퓨전 베리어나 실리사이드 그 조합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쯤에는 소위 이제 나노 테크놀로지라는 거를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서 소위 아이펠이라고 해갖고 전자현미경을 모디파이 해갖고 전자현미경에서 보이는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 애톰 이미지를 이용해서 퀀텀 닷 패터닝을 하는 그런 기술을 한 10년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도 미국 IBM 갔을 때는 그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바이오 몰레큘, 특히 DNA 시퀀싱이나 DNA와 프로테인의 어떤 그 접합 그런 것들을 이 어떤 솔리드 스테이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디텍션을 할 거냐라는 것을 연구를 했으니까 보면 어쨌든 반도체 쪽하고 전자재료 쪽하고 나노 재료, 나노 기술, 그 다음에 나노 바이오 그런 쪽으로 대충 한 10년 주기로 제 연구 방향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을 회상하자고 하니까 결국은 제가 76학번인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국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느냐 소위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라떼는 말이야 그거를 잠깐 얘기를 해보면 지금 이게 제가 2020년도까지 분석하지는 못했는데 1960년도서부터 2012년도까지 우리나라의 GDP가 얼만큼 빨리 성장을 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1970년대 정도까지는 뭐 거의 밑바닥에서 보이지도 않았던 그런 나라였는데 어쨌든 2010년도까지 거의 익스포넨셜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GNI, 그로스 내셔널 인컴 퍼 캐피타 우리나라 1960년도서부터 쭉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같은 식으로 익스포넨셜하게 성장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대쯤에는 우리나라의 GNI가 거의 한 3만 달러를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게 지난 한 4, 50년 동안에 굉장히 익스포넨셜하게 성장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수출 액수죠. 수출 액수 역시 1960년대, 70년대를 통해서 쭉 오면서 우리나라 수출 금액도 역시 익스포넨셜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게 56년도니까 56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 발전은
거의 익스포넨셜하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성장했다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다이내믹한 그런 시대를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R&D, 리서치 머니예요. 리서치 머니도 보면 아까 그 금액을 1960년도서부터 보여줬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R&D에 어느 만큼의 비용이 들어갔느냐라는 것은 거의 이제 1980년도 정도는 돼야 그 금액이 산출되기 시작할 정도로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연구비는 굉장히 미미했었고, 그렇지만 역시 나라의 부가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R&D에 쓰는 비용도 역시 익스포넨셜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슬라이드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 40년, 50년 동안에 그 소위 넘버 오브 퍼블리케이션, 논문 수, 출간 논문 수가 어떻게 됐냐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보면은 1980년대 보면은 아주 미미했고 1990년도가 돼야 이제 대충 뭐 한 1000편 정도를 보여주고 있죠. 제가 들은 거는 1980년도에 우리나라 전체에서 전 분야에서 SCI급 페이퍼가 23편 나왔던 나라입니다. 그게 1980년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웬만한 교수님들은 1년에 23편 이상을 쓰실 건데 한 교수님 그룹에서 우리나라 전체 상황이 1980년도에는 우리나라 전체 전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SCI급 페이퍼가 23편밖에 없었던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쨌든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나라의 발전이 얼마나 익스포넨셜하게 성장했느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라떼는 말이야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그거를 보면 역시 모든 것 GNP, GDP, 그 다음에 리서치 머니, 넘버 오브 퍼블리케이션 그 모든 거가 아주 익스포넨셜하게 성장한 그런 나라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처음에 슬라이드에서 내가 첫 번째 사바티카를 나갔다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사바티카를 1996년도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1년 나갔다 왔더니 그 다음에 이 GNP, GDP가 뚝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때가 우리나라의 IMF 사태가 났을 때입니다. 그때가. 그리고 두 번째 사바티카를 IBM을 갔다 왔더니 역시 또 GNP, GDP가 뚝 떨어졌어요. 이게 소위 그 리만 마르커스 사태라고 그러나요? 그때가 제가 사바티카를 마치고 돌아올 때쯤에 리만 마르커스 사태가 나갔고 GNP, GDP가 떨어졌던 전 세계적인 공황이 불어닥친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역시 나는 한국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한국을 떠나면 이 나라에 큰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말 할 때는 웃어야 돼요. 이걸 이렇게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제가 그 마지막으로 IBM 삼성전기원에 사바티카를 간 게 한 3년 전인데 이 데이터에는 없죠. 그때 비록 외국을 나갔지는 않았지만 삼성전기원에 1년 사바티카를 갔다 왔더니 무슨 사태가 터졌어요?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경제가 지금 엉망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학교를 떠나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식 갖고 있으면 다 파세요. 네, 어쨌든 이거 여러분들이 웃어야 재미있는데 웃질 않으니까 재미가 없어. 석사 때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석사 때 제 지도 교수님으로 모셨던 분은 이유철 교수님이시고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그 당시 뭐 석사 때 그렇게 우리나라의 연구 여력이 좋았던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남들이 했던 어떤 분야를 이제 우리도 한번 막 해보자라고 그럴 때인데 어쨌든 제가 석사 때 금속공학과에서 했던 거가 듀얼 페이스 스틸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여러분들 뭐 FE3C 페이스 다이어그램이죠. 그래갖고 결국 FE가 유니크하게 메탈 중에서 룸 템퍼처 상온에서는 BCC 스트럭처를 갖고 페라이트죠.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FCC 스트럭처, 오스트라이트 스트럭처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BCC로 바뀌죠. 그래서 이 FE가 보통 일반적으로 메탈은 룸 템퍼처에서 클로즈 팩트 스트럭처를 가져야 되니까
아이더 FCC나 HCP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많은 메탈이 온도가 올라가면 터멀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볼륨 익스펜전이 생기기 위해서 꽤 많은 메탈이 FCC나 HCP에서 BCC로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온도가 더 올라가면 리퀴드 메탈이 되겠죠. 근데 유일하게 FE만이 상온에서 BCC 구조를 갖고 온도가 올라가면 클로즈 팩트 스트럭처인 FCC가 되고 더 올라가면 BCC, 다시 오픈 스트럭처가 되고 리퀴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료공학개론 배우신 분들 많이 배우셨겠지만 BCC 구조에서는 카본이 옥타이드랄 사이트에 들어가는데 옥타이드랄 사이트가 시메트릭하지 않아서 카본의 솔루빌리티가 굉장히 적죠.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서 FE가 FCC가 되면 옥타이드랄 사이트에 카본의 솔루빌리티가 편안한 시메트릭한 옥타이드랄 사이트가 형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카본의 솔루빌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다시 BCC가 되면 카본의 솔루빌리티가 적죠. 이게 유일한 메탈이고, 즉 유일하게 BCC에서 FCC, 클로즈 팩트 스트럭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온도가 올라간 영역에서 카본 솔루빌리티가 굉장히 많은 그런 스트럭처를 형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재료공학개론의 터모다이나믹스, FEC, 페이스 다이어그램, 또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 여러분들 배웠죠? 펄라이트, 세멘타이트, 페라이트, 코스 펄라이트, 파인 펄라이트, 베이나이트, 마르텐사이트. 결국 그 모든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어떻게 해서 형성되느냐면 결국 이 높은 온도에서 갖고 있었던 하이 카본 솔루빌리티가 온도가 떨어짐에 따라서 FE는 BCC로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되고 따라서 카본의 솔루빌리티가 충분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그 카본이 FE랑 결합해서 세멘타이트라는 것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룸 템퍼러처에서 페라이트하고 미케니컬리 되게 소프트한 페라이트하고 미케니컬리 되게 하드한 세멘타이트가 라멜라 구조를 갖고 있는 펄라이트 구조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철기 시대를 만들었을 때 철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결국 어떤 열 처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자연이 만들어주는 컴포지트 머티리얼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이때 오스테나이트에서부터 쿨링 레이트를 얼만큼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철이라고 해도 그 미케니컬 프로퍼티가 아주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철기 시대입니다. 이게 유일한 페이스 다이어그램이에요. 유일한 메탈입니다. 만약에 어떤 다른 메탈이 룸 템퍼러처에서 BCC를 갖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FCC나 HCP가 되고 또 더 온도가 올라가면 BCC나 같은 리퀴드가 되면 그런 재료도 미케니컬리 되게 다양한 프로퍼티를 보여주는 그런 재료가 형성될 수 있을 텐데 불행하게도 또는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철기 시대를 만든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다 배웠어요. 학부 때 배웠고 대학원 때도 배웠는데 그때 듀얼 페이스 스틸이라는 건 뭐냐면 이 오스타나이트에서 캔칭한 마르텐사이트는 미케니컬이 되게 하드하지만 브리틀하거든요. 페라이트는 미케니컬이 되게 소프트하지만 미케니컬이 되게 소프트하지. 그러니까 강도가 되게 작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냐면 이런 정도의 그 카본 솔루빌리티를 가진 것을 여기 요 영역 지금 투 페이스 리전입니다. 즉 알파 플러스 오스타나이트 영역에서 오랫동안 놔둔 다음에 그러면 그 영역에서 투 페이스 믹스처가 돼 있겠죠. 하나는 미케니컬리 소프트한 페라이트하고 또 하나는 오스타나이트하고 그 영역에서 펜칭을 하면 페라이트는 그대로 있고 오스타나이트가 마르텐사이트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서 또 자연스럽게 미케니컬리 하드한 거하고 소프트한 거에 어떤 컴포짓 물질을 만들 수가 있다. 그게 이제 결국 듀얼 페이스 스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를 생각을 했냐면 이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분명히 다 배웠는데 왜 나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왜 나는 이 영역에서 홀딩을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페라이트하고 오스타나이트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펜칭을 해서 그 오스타나이트만 마르텐사이트로 만들면서 미케니컬이 되게 재미있는 또 유스풀한 그런 스트럭처를 만들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웠다, 안다. 그렇지만
진짜 그거를 아는 사람은 그게 보여야 되고 그게 보이면 뭔가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83년도에 미국에 가서 스탠포드에 가서 공부할 때 저한테 처음 메시지 화두로 다가온 거는 이거예요. 갈륨 아세나이드 디바이스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실리콘 디바이스, 반도체 디바이스를 만들죠. 그렇지만 이제 어떤 디바이스든지 우리가 PN 정션을 만들거나 P 타입 도핑하거나 N 타입 도핑하거나 그래서 일렉트론 홀의 컨센트레이션을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가 MOS 트랜지스터든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든 어떤 트랜지스터 성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일렉트론과 홀 갖고 장난을 치는 건데 어떤 디바이스를 만들든지 간에 결국은 그 디바이스를 컨트롤하고 또 그 디바이스에서 나타나는 성능을 밖으로 끄집어내려면 결국 그 디바이스의 메탈 컨택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세미컨덕터로 디바이스를 만들더라도 결국 그 시그널 인 또는 시그널 아웃을 하려면 결국은 메탈이라는 것이 그 세미컨덕터와 컨택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도 갈륨 아세나이드로 만들었던 메스팻인데 여기에는 이제 메탈 게이트가 있고 메탈 게이트에 이제 디플리션 리전을 형성하고 샤키 컨택을 만들고 소스나 드레인은 이제 오미 컨택을 만들어서 전자들이 또는 홀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디바이스예요. 자,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결국 세미컨덕터, 실리콘이나 갈륨 아세나이드는 물질 위에 메탈이라고 하는 물질을 컨택을 만들어 놔야만 됩니다. 그런 컨택, 인터페이스, 이제 이게 새롭게 또 하나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프로퍼티죠. 예를 들면 지금 이 슬라이드는 갈륨 아세나이드 위에다가 타이타늄이라는 메탈을 컨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디바이스 스트럭처에서 보면 요 메탈과 갈륨 아세나이드 컨택 이쪽 영역이 채널 지역이 돼서 여기에서 일렉트론과 홀이 움직여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550도씨에서 30분 열처리를 했더니 이 인터페이스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메탈이 타이타늄이 갈륨 아세나이드하고 반응을 해서 타이타늄 갈륨하고 타이타늄 아세나이드라고 하는 어떤 바이너리 페이스를 생성을 하는 거죠. 즉 그 인터페이스가 연력학적으로 스테이블하지 않아서 그 반응을 하게 되고 반응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뭔가 리액션 프로덕트가 형성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가 만들어지면 이 디바이스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왜 이 인터페이스가 스테이블하지 못한가? 왜 타이타늄과 갈륨 아세나이드 인터페이스에서 왜 계면 반응이 일어나야 되느냐? 계면 반응이 왜 일어나야 되느냐면 이 인터페이스가 연력학적으로 스테이블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리액션이 일어난다면 어떤 바이 프로덕트가 형성이 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고 얼만큼 두껍게 어떤 페이즈가 얼만큼 두껍게 형성이 될 거냐? 이제 그런 질문들이 당연히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일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메탈 실리콘 컨택을 만들어 놨다 또는 메탈 갈륨 아세나이드 컨택을 만들어 놨을 때 이 컨택의 일렉트리컬 프로퍼티, 이 컨택이 전기적으로 오미 컨택이냐 샤키 컨택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인터페이스가 케미칼리 어떠냐, 케미칼리 서멀리 스테이블하냐 아니면 리액션을 일으킬 거냐, 리액션을 일으킬 거면 그 리액션이 어떤 속도로 일어날 거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스테이블한 디바이스를 만들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연구할 때는 갈륨 아세나이드에 대한 연구였고 그 전에 이미 실리콘 디바이스에서 사람들이 그런 현상을 봤기 때문에 실리콘 위에다가 타이타늄을 컨택을 만들어 놔요. 즉 실리콘 디바이스에 타이타늄을 이베퍼레이션을 하든 스퍼터링을 하든 올려놓죠. 그러면 그 인터페이스는 연력학적으로 스테이블할 거냐 스테이블하지 않을 거냐 어떤 일이 그 인터페이스에서 일어날 거냐 그거를 이미 바이너리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보면 바이너리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여러분이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타이타늄을 실리콘 위에 올려놓고 700도씨에서 열처리를 하면 이 바이너리 페이스 다이어그램에서 이 라인이 아이소서말 섹션이 되고 이 아이소서말 섹션에서 두꺼운 실리콘 위에 얇은 타이타늄을 입혀놓으면 오버올 컴포지션이 이쪽 어디에 가 있을 거고 즉 실리콘의 양은 되게 많고 타이타늄은 아주 얇은 필름으로 입혔으니까요. 따라서 우리의 오버올 컴포지션이 이쪽 어디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바이너리 페이스 다이램에서 이 용역은 이 타이타늄 다이실리사이드하고 실리콘이 연력학적으로 스테이블한, 즉 타이라인에 놓여져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실리콘에다가 타이타늄을 입혀놓으면 그 타이타늄은 실리콘과 연력학적으로 스테이블하지 못하고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반응의 파이널 프로덕트가 뭐냐면 타이타늄 다이실리사이드가 형성이 돼야 돼서 타이타늄 다이실리사이드와 실리콘이 연력학적으로 스테이블하다, 타이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결국 그거를 통해서 그 타이타늄 실리콘과 반응을 해야 되고, 결국 파이널리 타이타늄 다이실리사이드를 만들어야만 그 타이타늄 다이실리사이드가 실리콘 위에 연력학적으로 스테이블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억제하려면 실리콘과 연력학적으로 스테이블한 어떤 메탈을 입혀놔야 되고, 이 경우에는 타이타늄 다이실리사이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미 이제 실리콘 디바이스 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갈륨 아사나이드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 거냐? 역시 페이스 다이램을 그려봐야 되는데, 이제는 갈륨 아사나이드가 그 자체가 바이너리 컴파운드잖아요. 바이너리 컴파운드에다가 메탈을 입혀놓으면 이제는 전체 시스템이 터너리 시스템이 됩니다. 그 터너리 시스템에서 갈륨 아사나이드 सब스트레이트에 어떤 거가 연력학적으로 스테이블한 페이스가 될 거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거를 알으려면 여러분들은 터너리 페이스 다이램을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너리 페이스 다이램까지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그거는 읽기가 쉬워요. 어느 정도만 연력학 공부하고 머티리얼 사이언스 공부하면은 바이너리 페이스 다이램 정도는 전부 이해할 수 있는데, 터너리 페이스 다이램은 그렇게 쉬운 영역이 아니라서 많은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터너리 페이스 다이램이에요. 메탈과 갈륨, 아세닉 세 가지 엘레멘트가 있고, 갈륨과 아세닉 사이에서는 갈륨 아사나이드라고 하는 바이너리 컴파운드가 하나밖에 없고, 지금 이것은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아이소서멀 크로스 섹션 오브 터너리 페이스 다이램을 그림을 그린 거고, 그리고 이 경우에 메탈과 갈륨 사이에 메탈 갈륨 솔리드 솔루션을 갖고 있는 어떤 메탈 갈륨 페이스가 있고, 메탈과 아세닉 사이에 메탈 아세닉 1, 메탈 아세닉 2라는 두 개의 바이너리 페이스가 형성한다고 치자. 그러면 스키매틱하게 전체 페이스 다이램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제 그거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타이라인이 어떻게 연결이 될 거냐라는 것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갈륨 아사나이드 सब스트레이트 위에 메탈 틴 필름을 입혔기 때문에 오버올 컴포지션이 여기 어디쯤에 있을 거고, 결국 이 지점이 어떤 타이 라인에 놓여져 있느냐 또는 어떤 타이 트라이앵글에 놓여져 있느냐에 의해서 연력학적인 이퀄리브리움 상태가 디파인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이미 다 배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 스키매틱한 페이스 다이램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X라는 오버올 컴포지션이 메탈 갈륨, 메탈 아사나이드 2, 갈륨 아사나이드 이 세 개의 페이스가 평형 상태에 있는 타이 트라이앵글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메탈을 갈륨 아사나이드 위에다가 입혀놓으면 그 메탈은 갈륨 아사나이드와 반응을 해서 메탈 갈륨과 메탈 아세닉 2라고 하는 페이스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연력학적인 이퀄리브리움 상태를 알아야만 내가 만든 인터페이스가 어떤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했을 때 파이널리 종착점이 어디냐, 연력학적인 이퀄리브리움은 종착점이니까 그 종착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은 데이터들이 없어서 제가 다른 사람들의 실험 결과를 쭉 정리를 해갖고 거의 한 6개월 동안을 맨날 도서관에서 밤새듯이 다른 사람들의 실험 결과를 보면서 이 각 다른 메탈의 페이스 다이램을 그림을 그려놨는데, 스키매틱하게 예를 들면 타입 1이라고 하는 것은 메탈이 갈륨 아사나이드하고 타이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력학적으로 스테이블한 경우고요. 타입 2라고 하는 것은 오버올 컴포지션이 메탈 갈륨과 엘레멘탈 아세닉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메탈이 갈륨 아사나이드하고 반응을 해서 메탈 갈륨과 엘레멘탈 아세닉을 형성해야 되고, 타입 3 같은 경우에는 메탈이 메탈 아세닉과 메탈 아세나이드와 엘레멘탈 갈륨을 형성하는 경우고, 타입 4는 메탈이 갈륨 아세나이드가 반응해서 메탈 갈륨 컴파운드하고 메탈 아세나이드 컴파운드,
뭐 이 경우에는 어떤 터너리 페이스가 중간에 형성될 수 있는 거, 뭐 이제 이렇게 해서 타입을 7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험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메탈이든지 갈륨 아세나이드 위에서는 이 7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 시스템에 해당이 되어야 될 거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데이터를 쭉 분석해갖고, 보니까 골드는 갈륨 아세나이드와 타일라인에 연결돼 있어서 골드는 갈륨 아세나이드 위에서 스테이블하다, 실버도 스테이블하다, 텅스텐도 스테이블하다, 뭐 징크, 틴, 저메늄, 실리콘 이런 건 스테이블하다라는 거를 쭉 밝혀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타입 2, 타입 3 다 있는데 그런 거 다 건너뛰고, 예를 들어서 타입 4라고 하는 것은 메탈이 갈륨 아세나이드하고 반응을 해서 메탈 갈륨과 메탈 아세나이드 컴파운드를 만드는 경우죠. 즉 이 카파 갈륨 아세나이드 같은 경우에는 카파 갈륨 4와 카파 3 아세나이드인지 카파 뭐 이게 뭐 4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실험 결과가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다티드 라인으로 놨습니다. 크로미움 같은 경우에는 갈륨 아세나이드가 반응해서 크롬 갈륨 4와 크롬 아세나이드를 형성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타입 트라이앵글 안에 있기 때문에. 플라티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른 사람들의 실험 결과들을 이미 논문에 나온 거를 그냥 그 데이터 보고 정리해서 이런 요 메탈은 이 시스템에 속하는구나 이런 걸 쭉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퍼블리케이션을 제 평생 처음 퍼블리케이션 한 건데, 그거를 이제 Phase Equilibria in Metal Gallium Arsenic Systems, Thermodynamic Considerations for Metallization Materials라는 걸로 Journal of Applied Material에 퍼블리케이션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게 내 첫 번째 페이퍼인데 지금도 이 논문이 저한테는 제일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실험을 하나도 안 했어요. 실험을 하나도 안 하고 내가 배웠던 페이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그 난리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퍼블리케이션한 논문 한 150여 편 정도를 읽고서 그거를 이 시스테매틱하게 이렇게 딱 분석을 해놓은 걸로 말 맞다나 실험 하나도 안 하고 쓴 페이퍼죠. 그래서 그런 게 훨씬 더 이렇게 의미 깊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 페이퍼가 나온 지 한 1, 2년도 안 돼서 제임스 마이어하고 SS 라우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Electronic Material Science for Integrated Circuits in Silicon and Gallium Arsenade라는 텍스트북을 만들었어요. 그 텍스트북에 한 6페이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Journal of Applied Physics에 나온 논문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쭉 해서 여러분들 보면은 터너리 페이스 다이어그램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6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지금부터는 그 Journal of Applied Material에 나온 논문을 인용을 해갖고 갈륨 아세나이드로 디바이스를 만들 때는 메탈리제이션을 고려할 때 이런 터너리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텍스트북으로 나왔습니다. 의미 있잖아요. 첫 번째 페이퍼. 실험 하나도 안 한 거. 근데 논문 하나로 나온 게 텍스트북에 6페이지, 7페이지. 엄청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스탠포드에 있을 때 사실 제 지도교수 밥 싱클레어 교수는 전자현미경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자현미경 엑스퍼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스탠포드에 여러분들 보시는 사진 누구신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권호연 전 부회장님, 삼성 부회장입니다. 권호연 부회장님 스탠포드 동기인데, 동창이죠. 저보다 선배님이시지만. 그런데 이제 이 권호연 선배가 야 기범아 너 맨날 저기 TEM 본다며 혹시 우리 삼성에서 만든 반도체도 TEM으로 볼 수 있냐? 어떤 다른 페이퍼를 보니까 반도체 공정을 한 걸 TEM으로 잘 보더라. 그래서 뭐 그거 당연히 제가 하는 게 그건데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지금 보는 TEM 사진이 처음으로 삼성 반도체에서 만든 디바이스를 크로스 섹션 TEM으로 본 사진입니다. 이거 이래로 그 다음에 삼성 반도체에는 지금 TEM이 아마 수십 대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제 실리콘이고 어떤 트렌치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 인터페이스에 아주 얇은 오노 스트럭처 옥사이드 나이트라이드 인슐레이터가 있고 폴리실리콘을 거기에다가 컨택을 만들어 놓은, 그래서 캐패시턴스 구조를 만들어 놓은 디바이스인데, 아마 이 디바이스를 본 게 아마 내가 1988년인지 뭐 그럴 거예요. 87년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TM으로 우리가 반도체 디바이스를 들여다보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널리 펼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탠포드를 졸업하고는 필립스 리서치랩에 갔을 때인데, 그 당시가 이제 어떤 때냐면, 그 전까지는 모든 반도체 메탈리제이션은 알루미늄과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라고 하는 디퓨전 배리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말이 들어가느냐면, 알루미늄은 컨덕티비티가 높아서 RC 딜레이 타임이 길다. 따라서 알루미늄보다도 컨덕티비티가 좋은 카파를 메탈리제이션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막 시작이 됐을 때고, 그때 필립스 리서치랩에서 제가 처음 했던 거가, 그러면 카파 메탈리제이션에 쓰는 디퓨전 배리어로 기본적으로 알루미늄에서 쓰는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가 적용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라는 것을 처음 연구를 했습니다. 이 논문도 굉장히 사이테이션이 많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서울대학교 들어오기 전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에 잠시 있었는데, 이제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에 들어올 것 같은데, 반도체 연구를 한 사람으로 뭐가 하나 저한테 꺼림직했냐면, 내가 하드웨어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장비를. 그런데 이제 결국 어떤 프로세스 인티그레이션이 되려면 어떤 머티리얼도 중요하지만, 그 머티리얼을 증착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드웨어를 내가 모디피케이션을 못하면 결국 내가 공정 개발을 할 수 있는 거가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제가 회사를 옮겼는데, 필립스 리서치랩에서 옮긴 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얼마나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 세계 반도체 장비 만드는 최고 회사예요. 그 당시 제가 조인했을 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만들었던 엔듀라 5500라는 스퍼터링 챔버인데, 이 스퍼터링 챔버를 보면은 이 시스템 하나에 스퍼터링 챔버가 4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 타겟이 열려져 있는 거, 타겟이 지금 이제 설치되는 거고, 이제 뚜껑을 닫으면 요 하나가 스퍼터 챔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2개의 로봇이 있어서 웨이퍼를 뒤집어 놓고 프리 클리닝하고, 다시 다른 로봇이 웨이퍼를 받아가지고 각 스퍼터 챔버에 집어넣고, 그러면 스퍼터링을 하는 겁니다. 이 장비가 얼마나 혁신적이었느냐면, 이 스퍼터 공정을 하는 각 챔버가 늘 10의 -9승 토르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저 앞에서부터 웨이퍼가 들어오는 게 10의 -5승, 6승, 7승, 8승, 9승으로 해서 10의 -9승 토르에서 루틴하게 상업용으로 웨이퍼에 필름을 데포지션할 수 있는 장비로 처음 만들어진 건데, 어쨌든 그때 저를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로 꼬셨던 사람이 훌리오 아라노비치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숍 시나라고 하는 분. 그래서 이분들하고는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연관을 맺고 저분들하고 같이 일을 했던 아주 좋으신 분들입니다. 제 멘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갔을 때 그 타이타늄 스퍼터 장비를 가지고 카파 메탈리제이션 또는 알루미늄 메탈리제이션에 해당하는 타이나이트라이드 공정을 잡았습니다. 디테일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이게 그때 만들었던 데이터고, 그러고 나서 제가 어플라이드에 한 1년도 채 못 있었는데 한 9개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타이나이트라이드라는 공정을 잡아가지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장비를 많이 팔아줬고, 그리고 이제 제가 92년도에 한국에 들어올 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선물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갖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장비를 하나 기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1997, 8년도쯤 그때쯤 서울대학교 반도체 공동연구소에 셋업이 된 장비일 거고, 지금은 이제 이미 거의 뭐 한 30년은 안 되죠. 한 20년 넘게 쓴 장비가 될 거예요. 어쨌든 그런 컨트리뷰션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회사 생활을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장비 회사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발달하려면 국내에서 장비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떠들고 다녔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국내 장비 회사들이 생기기도 했는데,
어쨌든 최근에 뭐 소부장 이슈 같은 것들이 다시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들이 생각을 못했던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소재 부품 장비 그런 것들로부터 어떤 베이스가 확산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쭉 했었는데 어쨌든 인더스트리가 그것을 제대로 못 만들어줬던 거죠. 자, 이제 서울대학교에 들어와서 아까 계속 얘기했던 그 카파 메탈리제이션의 디퓨전 배리어, 맨 처음에는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라는 걸 했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들어와서 연구를 한 게 카파 메탈리제이션에 대해서 좋은 디퓨전 배리어가 뭐냐라는 걸로 해갖고 탄탈륨 나이트라이드라고 하는 디퓨전 배리어를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 민경훈이라는 친구가 하고 정규창이라는 친구하고 같이 해서 이 논문을 퍼블리케이션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제 논문에 있던 그 데이터인데 이 논문이 나오자마자 핀필름스라고 하는 텍스트북에 이 결과가 소개가 되었고 거의 뭐 한 2, 3년도 안 돼서 결과적으로 지금 탄탈륨 나이트라이드라고 하는 디퓨전 배리어는 거의 모든 반도체 회사에서 쓰고 있는 카파의 메탈리제이션으로 쓰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삼성 반도체든 뭐 SK 하이닉스든 가서 카파 메탈리제이션의 탄탈륨 나이트라이드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선생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반도체 공정의 하나의 스키매틱한 다이어그램인데 요즘 이제 모든 디바이스들은 카파 메탈리제이션을 쓰고 있고 거기에 보면 카파 베리어 레이어를 꼭 쓰게 되는데 이 모든 베리어 레이어에 탄탈륨 나이트라이드가 쓰인다. 탄탈륨 나이트라이드라는 걸 들을 때면 여러분들의 선생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이는 사진이 화생방인가 화생명 화학생명공학부에서 정년 퇴임하신 이용희 선생님인데 이용희 선생님이 그 당시에 저한테 야, 김 교수 뭐 맨날 남들 쫓아가는 거 하냐. 그 당시 국가과제가 1기가비트 D램을 만드는 게 국가과제였어요. 근데 이용희 선생님이 저를 꼬셔가지고 우리 좀 더 새로운 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생님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테라급을 하자. 그래서 아니 지금 국가과제가 1기가급인데 그거보다도 1000배가 높은 테라 레벨을 하자고요. 뭐 아이디어는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냥 모여서 하면 되지 뭐. 그런 좀 뭔가 약간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저를 설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작한 게 나노 프로젝트라는 과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희 교수님이 연구 책임자고 여기 최수익 교수님, 박병국 교수님 전기전자공학부에 계시고 임지순 교수님 물리학부에 계시고 정국진 교수님 전기전자공학부에 계시고 이용희 선생님 계시고 저희가 있고 이주화 교수님 있고 조성민 교수가 유일하게 성균관대학교 교수인데 이용희 선생님 제자라서 이제 이 과제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때 생각했던 거는 그렇게 어그레시브한 일을 하려면 적어도 융합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 융합이 되는 교수들이 다른 과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 전부 다 모여서 테라 레벨 반도체만 이제부터 생각해야 된다. 다른 국가 과제는 하나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7명의 교수와 학생들이 모이면 한 100명쯤이 모일 거다. 그 100명이 한 공간에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의해 갖고 과제를 만들었는데 그 그림대로 과제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과제가 됐냐면 1년에 뭐 그 연구비가 한 10억, 연구 장비가 뭐 한 17억 2000년도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7년도 과제에 150억의 연구비가 있어야 된다. 공간은 따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연구비만 7년에 150억을 주시면 아까 보여드린 7명의 교수와 그 100명의 학생들이 7년 동안 아무것 다른 과제 하지 않고 우리가 테라만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이 아까 보여주는 것처럼 여기 보고서를 프로포잘로 제출을 한 게 1차 단계 프로포잘로 제시한 게 1988년도니까 오래전 얘기잖아요. 그죠? 1998년도니까
이미 뭐 20년도 넘은 20년이에요. 그렇죠. 한 23년 전에 우리가 그런 그림을 그렸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과제를 받아준 게 LG 반도체가 그럼 우리 한번 해봅시다라고 그 과제를 시작했는데 불행하게도 그 다음 해인가 IMF가 터져갖고 LG 반도체가 없어졌고 따라서 그 과제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제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국가에서 이제 나노 테크놀로지라는 게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고 이조은 박사님을 모셔서 삼성 종교원에 계셨던 1년에 100억짜리 1년에 100억짜리 과제고 10년 하는 과제, 즉 프론티어 사업단이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프론티어 사업단에서 제가 뭘 하기로 했냐면 퀀텀 닷을 형성을 하겠다라는 걸로 이 과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벌써 20년이 넘은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퀀텀 닷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10나노미터급의 퀀텀 닷을 만들어야 되는데 유니폼한 사이즈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반도체 공정에 적용하려면은 유니폼한 게 퀀텀 닷이 올라가 있어야만 되겠다. 그런데 그런 거를 만들 방법이 도저히 없는 거죠. 그 당시에 리소그래피가 이빔 리소그래피가 있어도 기껏해야 뭐 한 50나노미터, 60나노미터를 패턴을 할 때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백그라운드가 전자현미경이라고 그랬죠. 이 사진이 하나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사진은 제가 찍었던 제 사진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닷이 실리콘 레티스 포인트입니다. 즉 이 닷과 이 닷 사이가 3.4 앵스트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이처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원자들의 배열을 하이 레졸루션 TEM을 써서 볼 수 있는 테크놀로지는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영역은 앵스트롬 스케일의 영역을 봐요. 그 네이처에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실리콘 원자 100개를 주고 실리콘 원자 100개의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 어떨 거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전부 다 실리콘 원자 사이즈야 전부 똑같겠죠. 뭐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앵스트롬 스케일의 그 원자 사이즈는 다 똑같은데 똑같은 원자는 우리는 10나노미터급의 퀀텀 닷을 유니폼한 사이즈로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거죠. 어쨌든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볼 수 있다라면 그 보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리소그래피예요. 광학현미경이 있으면 광학현미경으로 뭘 볼 수 있고 그러면 그 광학현미경의 원리를 이용해서 포토리소그래피라는 장비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SEM이라는 걸로 전자현미경을 써서 뭔가를 볼 수 있으면 그 원리를 이용해서 그 전자빔을 이용해서 뭔가 만들 수 있는 이빔 리소그래피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전자현미경을 써서 원자 이미지를 볼 수 있다면 그 원자 이미지, 앵스트롬 스케일의 원자 이미지를 이용해서 퀀텀 닷을 만들자. 5나노미터, 10나노미터. 그거는 이제 확대를 하면 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레졸루션하고 매그니피케이션이 굉장히 다른 개념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하이 레졸루션 TEM을 보는데 필라멘트에서 일렉트론 제너레이션하고 컨덴서 렌즈가 있고 그걸로 패러렐 빔을 만들고 스페시먼을 내려오면 트랜스미티드 빔이 있고 디프렉티드 빔이 있고 그것을 옵젝티브 렌즈를 써서 포커싱을 하면 포컬 플레인에 디프렉션 패턴이 생기고 처음 이미지, 컨주게이트 이미지 플레인에 그 이미지가 잡힙니다. 이때 매그니피케이션은 이 옵젝티브 렌즈의 매그니피케이션이죠. 그렇지만 레졸루션은 어떤 웨이브랭스를 썼고 그 발산각이 어떠냐, 즉 랄레이 포뮬러에 의해서 레졸루션은 정해지는 거예요. 매그니피케이션은 100배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앵스트롬 스케일의 이미지가 여기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밑에 다시 시리즈의 렌즈를 써서 컨주게이트 이미지 플레인에 있는 거를 매그니파이하고 매그니파이를 하면 결국 수백만 배 확대된 이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전자현미경에서 우리가 이 이미지를 보고 있으면 just below the objective lense의 first conjugate image plane에 같은 이미지가 서로 다른 매그니피케이션은 굉장히 작지만 이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있으면 그 안에 그 애톰 이미지가 숨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이미지 플레인에 내가
리지스트가 코팅된 웨이퍼를 떨어뜨리면 바로 요 이미지, 애톰 이미지를 이용해서 요 렌즈에 의해서 확대된 만큼의 퀀텀 닷을 만들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이름을 아이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애토믹 이미지 프로젝션 일렉트론 리소그래피. 아이디어는 생각났는데 그 당시에 전자현미경을 모디파이를 해야 돼요. 그 당시 연구비는 기껏해야 5천만 원 그랬기 때문에 전자현미경 하나에 10억 하는 건데 그거 모디파이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제올 회장을 만났고, 제올의 다케우치 회장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제올이 장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올 회장이 오케이, 그러면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만들어준 장비입니다. 이게 전자현미경의 경통인데, 이게 이제 레이 다이어그램이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샘플이 있고, 원 세트에 TEM이 있고, 리소그래피 스테이지에 또 하나의 세트에 TEM이 있어서 이 이미지를 포커싱하고 이 매그니피케이션을 세 개의 렌즈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이미지를 보지 못하니까 다시 세 개의 렌즈 셋에 의해 갖고 확대돼서 스크린의 이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보는 장비가 아니라 이 리소그래피 스테이지에 이빔 리지스트 코팅이 된 웨이퍼를 떨어뜨려 놔서 그 이미지를 받아갖고 패터닝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제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입니다. 이제 제가 정년 퇴임하면 이 하드웨어는 다른 교수님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 하드웨어를 모디파이 했고, 역시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대로 레티스 포인트 이미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이즈의 퀀텀 닷을 만들었고, 이제 이거는 퀀텀 닷만이 아니라 하이 레졸루션으로 보는 어떤 이미지든지 그 이미지대로 우리가 물질을 패턴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라인 이미지를 패턴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이미지, 전자현미경에서 보는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이용해서 나노 패턴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를 한 10년 동안 개발을 해서 2007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저 자신은 굉장히 프라우드 오버한데 아직까지 이 장비를 갖고 돈은 벌지 못해서 연구비는 많이 썼지만 어쨌든 돈을 버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넘어갈게요. 제가 2007년도에 IBM의 안식년을 갈 때 스티브 로즈나겔이라고, 제가 아까 메탈리제이션을 할 때, 카파 메탈리제이션을 할 때 저랑 같이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친구가 IBM에 있었는데, 이 친구한테 야, 너 거기 가자. IBM 가서 안식년 하자. 그랬더니 스티브가 하는 말이, 오는 건 좋은데 여기 와서 뭐 하냐? 그래서 아니, IBM에서 별로 할 일이 없냐? 그래갖고 했던 게 이겁니다. 나노코어라는 거를 이용해서 DNA 시퀀싱을 하고 DNA 포지션을 컨트롤하자. 이 논문을 냈는데 이거를 구현하지 못했으니까 이거를 구현하는 일을 같이 해보면 어떠냐.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예. 다른 내용은 간단한데 우리가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DNA가 어떤 건지를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 잠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이쿠 참나. 네, 포인트가 안 보여. 오케이. 여러분들 하여튼 보시다시피 DNA라는 거가 포스페이트 백본에 하여튼 아데닌, 구아닌, 티민, 시토신 4개가 4개의 몰레큘이 붙는 거죠. 그래서 이게 휴먼 지놈을 보면 이 싱글 스트랜드 DNA를 쭉 풀어놓으면은 요 사이트, 몰레큘이 붙을 사이트가 3 곱하기 10의 9승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3기가입니다. 사이트 숫자가. 그리고 요 몰레큘과 몰레큘 사이의 거리가 5앵스트롬 떨어져 있어요. 5앵스트롬마다 몰레큘 하나가 붙어 있는 거죠. 그게 휴먼 지놈을 보면 3기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휴먼 지놈을 쫙 풀어놓으면 그 길이가 1.5m입니다. 그 1.5m가 하여튼 이제 붙어 있는 건데, 결국 이것도 보면은 이 아데닌, 구아닌, 티민, 시토신도 보면은 퓨린하고 피리디민이라고 하는 두 가지 타입의 몰레큘이에요. 즉 아데닌하고 구아닌, 그거는 여기 보면 육각형하고 오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타입이에요. 그 다음에 피리미딘이라고 하는 티아닌하고 시토신은 그냥 육각형 하나예요. 그리고
A와 T가 붙는 거는 하이드로젠 본딩 2개로 붙고 G와 C는 하이드로젠 본딩 3개로 붙어요. 자, 보죠. 인간은 바이너리 디지스예요. 우리는 차지가 있느냐 없느냐, 리플렉션이 되냐 안 되냐, 매그네틱 도메인이 업이냐 다운이냐. 그래서 온이냐 오프냐, 예스냐 노냐 두 가지로 하는 건데 결국 이 DNA도 보면은 두 가지 타입의 몰레큘이에요. 큰 거, 작은 거. 그러면 큰 거는 작은 거에 붙고 작은 거는 큰 거에 붙어요. 그게 스페시파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2x2로 해서 사진법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큰 몰레큘이 있는 곳은 작은 몰레큘이 붙고 작은 몰레큘이 있는 곳은 큰 몰레큘이 붙어요. 어쨌든 우리 인간에게 관심사는 지금 뭐냐면 DNA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 5앵스트롬마다 벌어져 있는 염기가 어떤 4가지 타입 중에 어떤 몰레큘을 갖고 있느냐를 알고 싶은 거죠. 그걸 이제 DNA 시퀀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그렇게 만만하진 않죠. 또 그냥 한마디로 그냥 반도체 공정을 했던 사람의 메시지로 좀 얘기를 하면 우리 인간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데 지금 현재 잘 해봐야 하여튼 4기가, 16기가의 반도체를 만듭니다. 메모리 덴시티. 결국 기가 사이트예요. 그리고 우리는 2디멘셔널에 만들죠. 평면의 디바이스를 인티그레이션을 합니다. 근데 생명체는 싱글 스트랜드 1디멘션에 이미 기가 사이트를 만들어 놨고 그리고 그게 우리 인간은 이진법인데 얘네들은 사진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정보의 양은 뭐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문명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생명을 따라가기에는 참 아주 그런 겁니다. 어쨌든 테크놀로지의 핵심 화두는 뭐냐면 이 DNA 시퀀싱 5앵스트롬마다 4가지 타입의 다른 몰레큘이 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읽어나갈 수가 있느냐. 결국 그게 하나의 큰 화두인데 그 당시 제안됐던 게 뭐냐면 그러면 어떤 아주 조그마한 구멍, 이 싱글 스트랜드 DNA를 풀어놓으면 이 폭이 한 1.2 나노미터가 되거든요. 그거를 지나가게 하면서 그 몰레큘을 읽어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나노포화라는 거를 이용을 하자. 하여튼 그런 아이디어가 제안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다니엘 브런튼이라는 사람하고 디머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에 스케치가 됐고 지금 이거 보면 어떤 멤브레인에 아주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놓고 이걸 물속에 담그고 그 다음에 그 물에다가 DNA를 집어넣으면 DNA는 아까 그 포스페이트 백본에 네거티브 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일리 네거티브 차지가 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물속에다 집어넣고 우리가 포텐셜을 걸어주면 그 파지티브 포텐셜이 걸려진 쪽으로 DNA가 빠져나올 텐데 우리가 이 구멍을 흐르는 아이온의 양을 읽어나가면서 아이온 커런트를 모니터링하다가 어떤 몰레큘이 지나감에 따라서 아이온 커런트의 변화가 온다면 그냥 PCR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싱글 스트랜드 DNA가 지나가면서 쭉 그 몰레큘의 시퀀싱을 읽어나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어요. 굉장히 챌린징하죠. 어쨌든 그런 걸로 해서 페이턴트 내고 뭐 하여튼 처음 데몬스트레이션을 했는데 그걸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하는 거가 하나는 우리 셀 스트럭처를 이루는 리피드 바이레이어의 헤몰라이신이라는 프로테인, 셀 프로테인이 거기에 인서트가 되면 거기에 아주 인히어런트하게 1.5 나노미터의 구멍이 생깁니다. 이게 프로테인 네이처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멍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프로테인을 우리가 물속에다가 집어넣고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서 DNA가 그 구멍 사이를 지나게 하고 그때 읽어지는 아이온 커런트를 모니터링을 하자. 또는 이거는 리피드 바이레이어는 물 밖에 나오면 스테이블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문명에 대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어떤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멤브레인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전자현미경을 써서 아주 조그마한 구멍, 한 2나노미터, 3나노미터 구멍을 뚫어 놓고 그거를 물속에 담가 놓고 DNA를 집어넣고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서 실버 클로라이드 일렉트로드를 써서 클로린 아이온의 아이온 커런트를 모니터링을 하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진행이 돼서 지난 한 뭐 10몇 년 동안, 15년 동안 프로테인 나노포화가 쭉 발전이 됐고 한쪽은 솔리스테이트 나노포화가 쭉 발전이 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쉬면서
Oxford Nanopore Technologies is developing two methods of DNA sequencing, strand sequencing and exonuclease sequencing. At the heart of both methods is a protein nanopore. This model shows a typical nanopore made from protein. You can see that at the core of the protein is a hollow tube that is only a few nanometers in diameter. Oxford Nanopore designs and manufactures bespoke nanopore structures for a range of applications. In nature, nanopores form holes in membranes. In Oxford Nanopore's system, the nanopore is inserted into a membrane created by a synthetic polymer. This membrane has very high electronic resistance. Here, you can see a nanopore piercing a single hole in a membrane made from synthetic polymer. A potential is applied across the membrane, resulting in a current flowing only through the aperture of the nanopore. Single molecules that enter the nanopore cause characteristic disruptions in the current. By measuring that disruption, the molecule can be identified. In strand sequencing, an intact 김경 교수님 말이 안 들립니다. through the nanopore. Here you see a DNA enzyme 짧게 complex 들립니다. approaching the nanopore shown in blue. The enzyme shown in green is designed.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소리 들리죠? 예, 잘 들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싱글 스트랜드 DNA 하여튼 시퀀싱을 하겠다라는 게 하여튼 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IBM에서 했던 거는 그거보다도 조금 발전해서 DNA 나노파워 프로젝트라고 해서 멤브레인에 단순한 나이트라이드 멤브레인이 아니고 일렉트로드가 연결이 돼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면 물속에 일렉트릭 필드가 걸리고 DNA가 지나갈 때 그 필드 속에 있는 차지 양에 의해서 서로 다른 포스를 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나가는 DNA의 트랜스포트 레이트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IBM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가 있는 동안에 그 디바이스를 반도체 공정을 통해서 만들었고 1년 후에 제가 한국에 들어오니까는 IBM은 이거를 뉴욕타임즈에 발표를 하고 아주 빅샷으로 만들어서 로슈로부터 세브럴 밀리언 달러의 연구비를 받아갖고 그 연구 과제를 진행시켰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쭉 넘어가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When the human genome has been sequenced in early 2000s, the whole price was in billions. What is the next big thing in biotechnology? And the answer is kind of simple. If you are in the field, you need to know how to sequence DNA fast and cheap. This is a great opportunity when people of different background meet and talk. What I do is try to understand biological systems using quantitative mathematical equations and physical thinking. And from that, one day, walking in the corridors, I ran into Stas. I work for IBM Research. My occupation is electrical engineering. To be more specific, that's device physics. I help IBM to make microprocessors. We bump into each other and we discuss what can we do that has biology and has silicon technology to it. And we came up with this concept of the DNA transistor. So we talk to each other. This is biology perspective.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사실 IBM에 있을 때 그게 저랑 대학원생 한 명이 가서 한 일인데 우리는 돌아오고 나서 쟤네들은 동영상 만들고 막 아주 난리를 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새로운 타입의 디바이스로는 이거는 제가 프로포즈한 건데 나노포화에 메탈 일렉트로드를 하나를 놓고 인슐레이터를 놓으면은요. 우리가 메탈에다가 게이트 볼테지를 걸면 이 나노포화 안에 아이온 컨센트레이션을 모듈레이션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스 드레인을 연결을 하면 아이온이 이 포화를 통해서 흐르는 아이온 커런트의 양을 모듈레이션 할 수 있다라는 소자 개념을 만들어 놨고 하여튼 이제 이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를 쭉 만드는데 이빔 리소를 하면 아직도 구멍이 크니까 거기를 ALD 코팅을 해서 구멍 사이즈를 줄이고 어느 정도까지 구멍을 줄일 수 있냐면 이게 지금 이 구멍 사이즈 보이죠? ALD 코팅을 한 거고 구멍 사이즈를 한 1나노, 2나노 정도까지 우리가 조절을 해서 만들 수가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아이오닉 디바이스 또는 그 사이를 통해서 흐르는 DNA의 어떤 커런트를 모듈레이션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겠다라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어요. 지난 한 15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다 해결된 건 아니고 특히 솔리드 스테이트 디바이스는 되게 어려운데 어쨌든 제가 이 분야 연구를 이제 마쳐야 되느냐 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요즘 몇 개 회사들이 관심을 갖고 달려들어서 아마도 제가 정년 퇴임을 하고 끝나고 나더라도 이 일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로 대충 어쨌든 여러 가지 분야를 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제가 이게 저희 재료공학부에서 어드밴스드 머티리얼 재료공학부 특집에 나왔던 건데 제가 그 에디토리얼로 Historical Perspectives of the Development of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Program at SNU 이거를 남기태 교수랑 같이 쓸 수 있어서 우리 재료공학부의 발전사를 전 세계적으로 소개시켰다라고 그러는 것이 하나의 나름대로 자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솔리드 스테이트 나노포화에 대해서 하나의 리뷰 페이퍼를 써서 그쪽 분야를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한 것이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중에 삑삑거리기도 하고 시간도 좀 지났고 처음에 제가 결론을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메시지를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예전에 보던 것과 다르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게 되시질 말고 보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다라는 거는 남들이 해놓은 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보여야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늘 보면 저는 바둑을 못 두는데 바둑 복귀하는 사람들 보면 놀라워요.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그럴 때 저는 바둑 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거 다 꺼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해서 이렇게 놓으면 저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이게 바로 아는 사람하고 보이는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연구할 때도 뭘 알려고 하지 말고 보이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제가 늘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이건 정은걸이라는 사람이 쓴 해를 품은 달 소설이에요. 아세요? 혹시 드라마에도 나온 건데 거기에 보면 이헌이라고 하는 왕세자, 조선 왕세자가 있고 이 사람이 허연아라고 하는 여자애를 좋아해요. 자기보다 2살 어려. 그런데 이 이헌의 스승이 허염이라는 사람이에요. 허연아는 허염의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이 이헌이 허염한테 자기 스승한테 이 허연아란 네 누이는 어떤 애냐 라는 거를 물어보는데 그때 허염이 자기 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고 하는데 그 아이는 하나를 가르치면 10가지 의문을 제기하옵니다. 그 아이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공부를 하게 되고 그것이 즐겁사옵니다. 그래서 누이는 소인에게 가장 소중한 스승입니다. 라는 말을 허염이라는 사람이 합니다. 정은걸이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제가 30년 선생을 하면서 늘 학생들한테 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이거거든요.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물어보는 그런 학생들이 이 재료공학부의 모두가 그런 학생들이 돼주기를 바라고 그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분투 노력하는 우리 선생들이 같이 있는 그런 학부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마지막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저랑 30년 동안 같이 지냈던 제 제자들, 제 밑에서 박사 받은 친구들, 석사 받은 친구들, 또 우리 실험실에서 같이 했던 친구들 다 맞춰보니까 이제 딱 1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많지 않지만 적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들, 나랑 같이 시간을 보냈던 학생들한테 너무 고맙고 그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가 결국 제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30년의 모든 기억은 아스라이 사라져 가더라도 저 학생들이 남기 때문에 그 학생들 속에 제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시간이 길어졌죠? 네, 중간에 예. 뽀록되기도 하고. 학생 여러분, 뭐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떠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학생들 그 혹시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그 채팅으로 내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구두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범 교수님께.
김기범 교수님 보통 시간을 넘기면 학생들이 질문을 더 잘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죠. 자, 김기범 교수님, 네. 그 아까 전에 초반부에 그 어떤 그 그래프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첫 사바티카를 갔다 왔더니 IMF, 큰일이 벌어졌고 두 번째도 큰일이 리만 벌어졌고 마르커스, 세 번째는 예. 코로나. 세 번째를 갔다 오고 나서도 이 코로나가 벌어졌다 그랬는데 그 은퇴를 하시면 우리 한국을 떠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대한민국에 큰일이 벌어지진 제가 않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과에 큰일이 벌어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우리 과에. 저도 너무 걱정하지 걱정입니다. 마세요. 제가 갔다 오면 다 회복이 되는데 저 내년에 이번 학기 가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하여튼 질문들 많이 올라왔는데요, 학 부장님. 네? 자, 질문 나오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다시 대학원생으로 돌아가시면 어떤 분야를 하시고 싶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정인호입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교수님 아마 제가 분명히 제가 예상하는 답이 나올 것 같으시긴 한데, 뭐 요즘에 이제 뭐 저희 기초 분야도 있고 좀 응용 분야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제 학생들이 자꾸 이제 너무 응용 뭐 이런 거를 자꾸 박사과정 때 뭐 화려하게 보이려고 이런 것들을 좀 자꾸 추구하는 것 같아서 교수님이 만약에 다시 돌아가신다면 화려한 거를 추구하시고 싶으신지 기초 화려한 거요. 알겠습니다. 제가 둘 다겠지 아마.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런 것 같아요. 그게 기초냐 응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초는 기초대로 멋진 기초는 아름답고 응용은 응용대로 멋지게 돈을 버는 건 아름답다. 뭐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름답게 해라. 아름답게 한다라는 거는 뭐를 하든지 보이게 해라.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학생들이 가끔 뭐 외국 나가는데 뭘 할까요? 속된 말로 하고 싶은 거 해라. 너를 불러주는 영역이, 너를 누가 부르느냐, 그거를 해라. 뭐든지 아름다운 건 아름답다. 제가 피겨 스케이팅을 잘 못하지만 피겨 스케이팅 잘 타는 사람 보면 아름답거든요. 야구 잘하는 사람 보면 아름답고 축구 잘하는 프로 애들이 하는 거 보면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움이 모이는 거가 세상인 거지 꼭 축구를 해야 되느냐 뭐 피겨 스케이팅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뭐를 하든지 아름답게 하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자기를 부르느냐 그것만 들어보세요. 김기범 교수님, 네. 자 코멘트도 몇 개 들어왔는데 드리겠습니다. 그 교수님의 전자기적 성질을 들었던 기억이 학부에서의 잘한 기억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제자 이주연입니다. 교수님 은퇴 후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하. 그거는 저희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들 모였을 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제 딸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뭐 아빠 뭐 슬프겠어 그랬는데 저는 30년이라는 책을 한 권 덮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년이니까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겠죠. 그 책을 열심히 읽었고 오늘로 그 책을 덮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책을 한 권 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에 또 다른 책, 그게 30년만큼 두꺼운 책은 아닐지 몰라도 거기에도 또 나름대로 재밌는 내용이 있을 거를 기대하고 이제 두꺼운 책 한 권을 덮고 제 책장에 있는 또 다른 책을 한 권 꺼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글쎄, 그 책이 어떤 책인가 조금 그게 궁금한 거죠.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비밀이군요. 여기 회사에 취직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5년 회사에 취직해서 몇 가지 일을 좀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거냐라는 건 나중에 우리 교수님들 모인 곳에서 그거 갖고 얘기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김경원 교수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구 주제를 아이펠에서 나노포어 아이오닉 컨덕션으로 바꾸시던 시기가 큰 변화였다고 느껴지는데 가장 큰 모티베이션이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문인데요. 뭐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 저거를 하고 싶다. DNA 시퀀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IBM을 가려고 하는데 IBM 애들이 야 이런 거 해보면 어떠냐 그래갖고 이건 또 뭐야? 이런 분야가 있구나. 그래 그럼 한번 해보지 뭐가 문제야? 그렇게 덤벼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패를 할 때도 그랬어요. 이제 나노테크놀로지 카파 디퓨전 배리어 이제 이거는 심심하고 뭐 대충 지금까지도 똑같은 탄탈라이트라이드 쓰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연구 안 했어도 뭐 그동안 계속 두께 좀 줄여 나갔겠지만 그거는 이제 내가 볼 때 재미없었고 이제 나노 테크놀로지 나노 레벨의 일렉트로닉스를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퀀텀 닷을 만들자. 야, 10나노 이하를 어떻게 유니폼하게 만들까? 그냥 그런 거가 저한테 다가왔던 거지. 무슨 갑자기 나한테 무슨 아이패드라는 아이디어가 생긴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화두든지 여러분들 앞에 던져지는 화두가 있을 겁니다. 그게 5년 후를 바라보든지 10년 후를 바라보든지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하는 잡 펑션마다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겠죠. 풀어야 할 문제는 어디나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부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배운 거에서부터 그 문제의 솔루션이 보이도록 하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프로치가 나올 거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여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기범 교수님, 그 외국인 학생이 영어로 남긴 의견, 질문 아닙니다. 의견입니다. Thank you for the passion about teaching, Professor Kim. I really learned a lot from you. 자, 요거 들려드리고 오늘 콜로퀴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기범 교수님, 오늘 굉장히 콜로퀴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늦게까지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학기 콜로퀴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뵙죠.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니, 오늘 교수님들 식사 안 하세요? 제가 지금 이메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집사람하고 저녁 먹어야 됩니다. 이메일 보내드립니다. 지금. 다음 기회에 하시도록 하죠. 예. 예. 네, 자, 김기범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 잘들 지내세요. 고맙습니다. 네.